네, 저는 오늘 큰 주제가 AI 일상을 만나다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책이 하나 출간됩니다.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하고 이제 AI를 개발하는 입장과 도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확산을 하는지에 대한 책이고요. 그 중에서 0.001%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AI 대전환 AI 시대라고 하면 주요 이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미 나왔던 주제들이 2025년도에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멀티모달, 환각, 할루시네이션,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 오픈소스 AI 생태계,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사실은 비용에 대한 얘기고요. ROI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AI 거버넌스, 그 다음에 소버린 AI까지 이 8가지의 아젠다가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멀티모달 AI하고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상을 만나다에 좀 가장 적합한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지난달에 세일즈포스 그 연례 행사에서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제너러티브 AI는 이제 코딩이 아니라 마치 신입사원을 온보딩 시키는 과정과 같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신입사원을 들이면서 그 직원에게 뭔가 열심히 가르치는 과정, 그 다음에 뭔가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과정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제너러티브 AI가 그 에이전트 시대가 될 거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했고요. 뭐 국내에는 사실은 이런 움직임은 많진 않지만 글로벌에서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도 하고 있죠. 젠슨 황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자동차처럼 보급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2, 3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페이페이 리 교수가 이런 얘기도 했죠. 이제 공간지능으로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AI는 소프트웨어, 약간 어떤 디바이스 안에 갇혀있는 어떤 코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 공간지능과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AI가 확장 가능한 부분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AI 관련해서 생성형 AI 하면서 가장 사실은 언어 지능이 너무 뛰어났죠. 챗GPT 자체가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AI 툴 중에서도 언어 지능을 뽐낼 수 있는 챗GPT와 그 다음에 캐리터.ai 이 2가지 앱의 어떤 활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과거 챗봇 아바타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보다는 사실 말귀를 잘 알아먹지도 못했었고 이건 룰 베이스와 이게 뭔가 좀 진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답답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죠. AI,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경영진들은 이거를 어디에다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느냐를 쭉 봤었을 때 실제 다양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에서 흥미롭게도 코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상위의 순서에 있는 것들은 대고객 서비스, 뭔가 사람이 24시간 360을 뭔가 서비스 개념으로 하는 부분,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부분 쪽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경영진은. 이거는 포브지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하는 방식들은 어떻게 바뀔까라고 했었을 때 지금 생성형 AI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저희가 많이 들었죠. 수집, 연구, 어디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거, 그다음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혁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잘할 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떤 세이프티, 윤리,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이 바탕 아래에서 우리가 뭔가 일하는 방식과 어떤 업무 환경이 상당히 변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들이 정의도 많고 사실은 관련된 특징을 뭐라 딱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한 3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멀티모달 에이전트, 그다음에 자율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이 3가지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멀티모달은 이것도 이제는 이제 저희가 거의 다 AI 준 전문가가 되셨죠. 이제 멀티모달. 이제 그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풋이 1개 이상의 인풋이 들어가서 1개 이상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말로, 보이스로, 엄청 음성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텍스트, 이미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사람과 같은 어떤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끄러운 환경에서 저희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입모양, 표정을 통해서 그 놓쳤던 단어들을 저희가 인지하기도 합니다. 이 멀티모달에 대한 능력이 높아지면서 AI가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뭔가 하나 놓치더라도 주변의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사업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사람이 현실 세계를 인지하는 것처럼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처럼 AI가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저희가 항상 그 생성형 AI 얘기하면서 대고객 서비스에 적합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것들이 지금 AI가 거의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I의 과거 우리 AI를 보면은 이미지를 인식한다던가 텍스트를 인식하고 번역을 하고 어떤 일정 기능, 펑션 하나를 뭔가 수행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율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 보시는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하고 구글 팀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죠. 25개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가상의 마을에서 마치 사람이 하는 그 행동들을 흉내내는 거죠. 아침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약속도 잡고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합니다. 기억하고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고 그것들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존과 다른 어떤 환경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 에이전트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건 메타GPT인데 각각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결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한다는 얘기죠. 이 멀티 에이전트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만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뭔가 업데이트를 할 때 최소한의 부분을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고 해도 최소한의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죠. 통째로 몇백 메가를 업데이트하지 않죠.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에이전트의 전문성이 생길 거고요. 그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는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한 구성이 생기고요. 확장성이 생깁니다. 저희가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AI의 봇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미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레가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의 어떤 플러그인, 연결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높은 확장성과 이식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마치 솔루션처럼 개발하더라도 고객의 사이트에 맞게 이 컴포넌트 탁탁탁 붙여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특징이 멀티 에이전트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문제 하나가 생기면 그거 하나 업데이트 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새로 추가를 하게 되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지금 AI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시스턴트, 비서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걸 실제 고객 사이드의 어떤 서비스나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가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지금 AI가 가지는 에이전트가 가진 특징들은 과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런 역량들이 AI 모델에 대한 성능들은 저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차별성은 전 갈수록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 저희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가 잘 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GUI의 편리함이었습니다. 애플이 왜 잘 됐습니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면 다 동작했어요. 거기에 저희는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AI 모델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넥스트는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소프트웨어의 역량 그리고 GUI의 UI, UX에 대한 어떤 차별성 거기에 저는 방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시간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특정 문제가 대한 것들이 유연하게 처리가 되니까 가능해지겠죠.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들의 저는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 to Z의 업무 완결성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정말 우리의 일자리가 문제가 될 것인가?
물론 문제가 되는 일자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AI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이거 지금 장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LLM을 적용했을 때 어디가 적합했느냐였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이나 어떤 플랜을 짜는 부분보다는 실제 테스트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테스트를 자동화 오토메이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나중에 리그레션 테스트하고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에 훨씬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저희가 가져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원래 하던 업무의 전문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 저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로 치면 C++ 개발자, 자바 개발자가 아니라 풀스택 개발자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체 환경에 대한 이해, 구성해야 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건지 이거는 노하우와 정말 찐 경험에서 그쪽에 뎁스 있게 있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얕은 지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를 얘기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로봇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이미 저희 룰 베이스로 저희 어떤 패턴에 따라서 저희는 쿠폰을 받기도 하고 마케팅 어떤 피드백을 받기도 하죠. 기계 고객에 대한 개념을 가트너가 얘기했습니다. 기계 고객.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AI 시대라고 했었을 때 마케팅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이 기계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가트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매출의 22%는 기계 고객이 만들어낼 거다. 이 기계 고객의 어떤 그 동작의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은 뭔지를 알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AI는 파트너로서 어떤 옆에 동반자로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경쟁자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는 저희가 넘쳐납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저희는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살아남을 거라는 것이 챗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질문을 얼마나 찰떡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걔는 찰떡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맥락, 예시, 페르소나 이런 것들은 그 이슈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계속 겉을 핥으실 거예요. 그래서 AI 도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질 건데 그 도구를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 그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요. AI 대전하는 시대,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AI에 대한 경험과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거고 5년 이내는 다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는 걸로 바뀔 거라고 100%, 거의 100% 믿고 있어요. 이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AI 확산은 그렇게 빨리 되고 있지는 않죠. 거기에도 사실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책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상을 만나다여서 일상에 저희가 경영 전략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베스트 사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베스트 사례. 생성형 AI에 적용해서 베스트 사례를 저는 할루시네이션 관점으로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안 된대요. ROI 때문에 안 된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면 할루시네이션을 역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피해 가기도 한 겁니다. 바로 직전에 포티투마루에서 RAG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이용하면 할루시네이션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이 창의적인 능력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 사례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AI 어시스턴트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는 디브리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매년 발생하는 컨퍼런스 콜이 100만 건이랍니다. 여기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붙어 있겠죠. 붙어 있으면서 회의가 끝날 때마다 회의록을 쓰고 이걸 정리하고 요약하고 메일을 쓸 겁니다. 이 디브리프는 그 제품입니다. 콜에 대한 기록, 필사, 요약, 이메일로 초안까지 써서 탁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단순 업무를 정말 이 똑똑한 친구들이 붙어있던 이 업무를 싹 제거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었다. 사실은 생산성이 항상 그 AI의 좋은 점을 실제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부 평가는 어땠냐? 압도적인 긍정평가. 맨날 그 회의록 정리하던 그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어떤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쪽으로는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 나이키,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은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진 고유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운동선수에 대한 고유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설계 데이터들도 있겠죠. 이것들을 학습을 시켰어요. GPT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개인화된 운동선수의 맞춤 제품을 개발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수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만 만들어내는데. 이 창의적인 작업. 누군가 얘기했죠. 챗GPT와 일을 했더니 내가 5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것 같다. 브레인스토밍에는 아주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뽑아내는 거에는 챗GPT가 최고예요. 이걸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수개월 걸리던 게 어떻게 됐다? 몇 시간 안에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은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작업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챗GPT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많은 튜닝들을 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생산성 극대화가 왔습니다. 이건 할루시네이션을 잘 이용하는 경우죠. 최근이 아니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AI 업계에 뭐 SNS는 난리가 났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다 AI 쪽에서 다 가져갔죠. 그래서 신약 개발도 하나 가져왔어요. 자, 그 신약 개발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단계 한 단계에 가는 과정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 생성형 AI를 넣었어요. 이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홍콩 회사가. 이렇게 해서 뭐 벌써 답 아시죠?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였고 비용을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핵심 사항이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바라봤을 때 핵심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명확한 목표 설정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준비해야 될 데이터, RAG로 준비해야 될 그 데이터베이스조차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사례는 있는 대로 다 뒤져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거기에 맞는 데이터 레디니스,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 당연히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조직의 특성이 다릅니다. 어딘가는 AI 인력이 있고, 어딘가는 데이터 인력이 있고, 어딘가는 IT 인력밖에 없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에 맞춰서 AI 인력이 없다서 이분들을 뽑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있는 환경과 그 뭔가 계획과 이거 하에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AI 전략은 그렇게 짜야 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 내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기업이 생성형 AI 도입이 왜 어렵냐 생각을 해보면, 부서 간에 데이터 사일로 있습니다. 데이터가 넘어가질 못해요. 그 다음에 권한 체계라는 게 있어요. 사장님이 보시는 데이터와 사원이 보는 데이터가 틀립니다. 이런 거 다 체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생성형 AI에서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 이것들을 프로세스를 잡고 조직을 체크하고 레가시에 어떻게 붙일 건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90% 이상입니다. 모델 선택은 정말 원 오브 댐입니다. 원 오브 댐 중에서 저는 10% 언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챙겨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델 도입이 끝이 아니죠. 이거는 어쨌거나 그 솔루션 도입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조직에 맞게 필요하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와 보안 전략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꼭 AI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든 뭔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도 하던 겁니다. 그 과정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프로젝트를 크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보다 많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실 거를 권장을 합니다. 지금 생성형 AI 챗GPT가 2022년 11월 말에 나왔어요.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어느 회사는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 운영한 지가 채 1년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은 저희가 진짜 교과서로 학습한 문제사항이고요. 그 외에 많은 문제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제대로 겪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돌려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과, 품질 체계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저희 QA, QC라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AI가 뭔가 서비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도 소프트웨어는 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건 마치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과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이 서로가 익숙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도입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설명드리면 베스트 사례들을 발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nice to have인지 아니면 must have인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초반에 제가 그 AI 에이전트의 특징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갈라지는 부분은 사용성에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내는 경험치와 사용성, UI, UX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레가시들을 어떻게 그 연결성을 가져가는지가 얘 생산성을 끝판왕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걸 할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AI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업스킬링하고 리스킬링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함께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도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도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과정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 대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겠죠. AI 시대가 원하는 인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아야 저희가 찰떡같이 씁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 좀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은 최종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의력과 어떤 유연한 사고방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뭔가 편향성, 그 데이터의 오염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사항들도 결국은 알고 있다는 건 AI 리터러시일 텐데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AI가 낸 결과를 마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는 것들은 항상 필요하죠. 마지막에 끝은 사람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AI 손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앞으로 갈수록 어떤 협력과 소통은 저희한테 항상 인재 채용하면 믿기진 않지만 항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협력과 소통 능력, 소프트 스킬이 상당히 강조될 거고요. 그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이라는 건 결국은 툴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AI 대전환 이전에 저희가 늘상 하던 얘기는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내부의 역량을 높였죠. 그게 이제 AI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어떤 툴을 사용하고 그걸 표준화하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 레디니스에도 연결이 되겠죠. 데이터 어떻게 내부에서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데이터 레디니스에 대한 부분 디지털 툴로도 또 같이 연관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챙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결국은 AI는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잘 쓰지 않는 사람의 자리를 바꿀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AI와 저희는 경쟁을 하진 않죠.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자동차랑 경주를 해야죠. 자동차랑 같이 달려야죠. 저희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가져다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